자, 헌법재판소가 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 제기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가 결국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내일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마은혁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알려줄 것 같았는데 미뤘습니다. 그러면 선고 자체가 연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다시 알 수 있을까요, 결과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2인만 임명을 하고 이 마은혁 이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국회 측이 선출한 그 인원에 대한 그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주장한 이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은 지금 선고를 내리기에 부족하다. 변론을 재개해서 조금 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냈는데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선고 전에 31일에 재판부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어떤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최 권한대행이 아직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더 다퉈볼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변론을 좀 더 이어가자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고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달 10일에 변론이 재개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재판장들이 이제 재판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고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최대행 측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최 권한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지금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제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인원 이렇게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국회가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이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만 국회의 몫으로 할당된 인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이 명단을 바로 승인해줘야 되는 그 자체로서 이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금 뭐 재판관의 뭐 성향이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문제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도 좀 이 문제가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빠르게 결정 내리기보다는 다시 한번 판단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조금 더 뭐 제출할 자료라던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보겠다 좀 이런 의지로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연기가 됐는데 이거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권한쟁의도 그렇고 헌법소원 심판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회 측에서 지금 올린 인원, 이 헌법재판관 3인 후보자 중에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보류한 부분이 어쨌든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 선출권을 침해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변론 재개를 요청했기 때문에 조금 더 다퉈보겠다는 것이고 이 해당 헌법소원에 대한 이 선고도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된 이후에 아마도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그 선고를 내리면서 함께 이 헌법소원에 대한 그 결론도 내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헌재가 근데 그 오늘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표현한 게 만약에 임명 결정을 내렸는데 결정에 강제력이 없지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다.
그래서 임명 보류와 관련해서 결정을 안 따르면 위법이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이제 선고가 만약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3인 중에 2인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부분, 그리고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은 이 부작이라고 하잖아요.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 사실 이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그런 기관들도 기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따라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 부분을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법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법에 따르면 결국 이 재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후보자 1인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이제 판결을 내려주어도 예. 결국 임명해야 되는 주체는 대통령이지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신 임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시 뭐 탄핵이 된다거나 하는 또 그런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또 오늘 브리핑에서 또 관심 가게 볼 만한 부분은 예. 그렇다면은 만약 최 권한대행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한 이후에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죄 해야 할 일을 공무원이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유보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이 나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또 그런 결단을 내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당장 내일부터 탄핵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변론기일에는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5차, 6차 그 이후에 있을 변론 기일들이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론 기일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증인 신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특히 내일 출석하는 그 인원들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뭐 지시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국회의 어떤 진압을 명령을 전달받았다 이런 진술들을 국정감사라던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진술했던 인물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국회 측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것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은 뭐 국회의원 뭐 누구를 특정해서 체포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해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시키는 거를 무력으로 막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인데 지금 내일 있을 증인신문에 이제 증인으로 참석할 인원들은 예. 이와는 배치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대 신문을 할 텐데 이런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재판장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체포조의 운영이라던가 국회의 무력 진압 이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재판장들도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국회에서 말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과 그 주장이 상반되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더 좀 쟁점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은 다들 지금 내일 있는 증인들이 본인도 지금 형사 재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뭐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나중에 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셈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재판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 어느 쪽의 신빙성이 높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한 사람만 진술이 다를 때 여러 사람 쪽이 진술이 신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진술은 다른 뒷받침할 만한 물증들이 있는 경우 뭐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이 뭐 대화 내역으로 남아있다거나 통화 기록으로 남아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라면 더 신빙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예. 이번 이제 신문에서도 신빙성에 관한 싸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아달라고 헌재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뭐 신빙성을 증빙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과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시간대에 통화했는지 정도는 일단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통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그때 오간 얘기 자체를 지금 그것으로만으로 통화 기록만으로 입증할 수는 없어도 신빙성을 높여주는 자료로서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럼 이걸 헌재가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통화 기록 조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재판정의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나라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로 받아들이고 증인도 신문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이제 종일 심리라고 하죠. 예. 오전부터 하루 종일 좀 변론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 분들이 증인 신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 재판과 부딪힐 거를 우려해서 그들이 내일 나와서 진술을 거의 안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제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 대해서는 응하지만 예. 이제 국회 측의 반대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밝혔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렇게 누구의 뭐 질문엔 답하고 어떤 쪽의 질문엔 답하지 않게 되면 이때도 다시 나오는 게 바로 신빙성입니다. 예. 이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재판정에서도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이 기소된 증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형사재판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뭐 증언을 거부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부분은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에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예.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부분은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재판은 간단합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이거든요. 이 위증이라는 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예. 본인의 기억대로 이제 진술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내일이 이제 5차 변론 기일이잖아요. 내일은 오후에 시작이 되고 6, 7, 8차까지 기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6차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8차까지는 예정되어 있는데 그 기일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이제 6차 변론 기일부터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변론 준비 기일이나 변론 기일이 오후 2시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봤듯이 시간이 꽤 걸렸죠. 이전 증인 신문이 없었던 때는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났다면 증인 신문을 하니까 4시간이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들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증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이진우, 여인영, 뭐 홍장원, 천장 뭐 그 몇 면을 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뭐 90분씩 증인 신문 한다고 해도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전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고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중간에 쉬는 시간은 무조건 가질 수 있고요. 휴정을 했다가 다시 재판을 재개하는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밤 10시까지 진행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뭐 끝나는 시간을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개개인들의 어떤 건강 상태라던가 이런 재판정의 효율적인 운영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판은 진행되게 되고 아직까지는 8차 변론 기일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예. 이 8차 변론 기일이 사실 다음 주 목요일 13일이면 끝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좀 심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추가로 증인 같은 부분도 굉장히 많이 신청해 두었는데 아직 재판부에서 다 채택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충분히 그 이상의 변론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부는 배정이 됐고 형사합의 25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형사재판이 오는 20일에 시작이 되는데 이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직전에 보도가 나왔죠. 이제 20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이제 변론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 형사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계획표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계획표를 짜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공판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원하면 출석은 가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형사재판 자체에 어떤 적법성이 결여되었다. 독수독과 이론이라 해서 공수처에서 권한 없이 수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사실 공판 준비 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형사 재판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거치게 되고 아마도 이 변론, 이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치고 2, 3주 내에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조만간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현재 형사 25부의 재판장이 인사이동 대상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은 재판 진행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형사 합의 25부가 이 내란죄 사건의 뭐 전담 재판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이 군사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 외에는 대부분 다 내란죄 형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월에는 원래 법관들의 인사 이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일부러 인사 이동이 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그 인사 이동 처리다 볼 수 있거든요. 이 법관의 인사 이동은 사실 어찌 보자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근데 인사 이동이 일어난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새로 이제 형사 합의 25부에 오는 그 재판장이 이 사건 기록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이 부분 맞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인사 이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이 더 예외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인사 이동이 있다면 시일은 조금 더 걸리지만 이것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수인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무리 없이 재판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또 노력은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 일정은 일정대로 가고 형사 재판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변론 기일이 헌재에서 변론 기일이 기한이 연장이 된다면 형사 재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장이 되면 주 일주일에 최소 2~3번 나와야 될 텐데 재판장에 그렇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만약 이제 이 탄핵 심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변론 기일이 더 연장이 돼서 3월까지 이어진다고 보고요. 형사재판도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되는데 집중심리라고 해서 이제 매주 변론이 진행된다고 하면 최소 주 3회씩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다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신청했다가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죄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10년을 초과하는 그런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는 점, 예.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만약 이제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뭔가 다른 사건 관계로서 입증하지 않는 한 보석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전과 달리 대부분의 이제 관련자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이유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보석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아마도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탄핵 신청이 걸린 이유와 동일한 이유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그럼 좀 멈춰달라 이런 신청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관련한 법적 쟁점들 임주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